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전세값을 통해서 9월달 아파트 가격을 예측을 했죠. 기사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상반되는 기사들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전세 물건이 부족하면 전세값은 뛰기 마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종로구 같은 경우 대기 수요가 있을 정도로 수요는 많으나 물건이 나오지 않아 거래를 못하고 있다며 인근 신규 분양을 노리는 매매 유보 수요도 유입되고 있어 전세값 상승세가 가파르다고 설명했다. 그래요. 헤럴드 경제 2020년 9월 20일자에 언급된 말이죠.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그래요. 대기 수요가 많고 전세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요. 근데 이와는 상반되는 기사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2020년 9월 21일자 연합뉴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 가격이 지난 2개월 연속으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직방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지난 6월 평균 4억 8,282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뒤 7월과 8월에 잇따라 하락했다. 그래요. 지난 7월 31일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의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실상은 외려 하락한 것이다. 이상한 말이죠. 어떤 쪽에서는 전세가 없어서 대기 수요까지 있으면서 급등한다고 하고 어떤 쪽 다른 기사에서는 실제로는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둘 중에 하나는 좀 거짓말이거나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뉴스를 봤어요. 연합뉴스도 나온 말이에요. 9월 20일자. 거래 건수는 절대적으로 적지만 최고가에 신고되는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은 이어지고 있다. 똑같은 기관에서 언급한 건데 한쪽은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한쪽은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이 상승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전세값이 오르면서 매매값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그래요. 정반대의 말들이 언급되고 있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동작구에 있는 그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동작구. 84제곱미터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8월달에 또 동일한 11층인데 7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게 있고 6억 7,700만 원에 거래된 게 있어요. 이상하죠? 동일한 평수인데 동일한 층에 차이가 많이 나죠. 한 10.78%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상해서 9월달도 봤어요. 9월달에도 보니까 12층 층도 거의 비슷하죠. 8억 8천만 원에 거래된 게 있고 6억 9,300만 원에 거래된 게 있어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쩌다가 한 건 있을 수 있어도 매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그 고가로만 보면 어떤가요? 고가로만 보면 7억 5천만 원에서 8억 8천만 원 8억 8천만 원으로 변했으니까 한 달 사이에 17%가 올랐죠. 그래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정부가 그 법을 정했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만들었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지난 7월 31일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렇죠.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월세 그래요. 전월세를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상한제가 도입됐으니까 시장 가격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죠.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일정 가격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제도인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5% 이상 못 올린다고 하죠. 그러면 의무는 풀렸죠. 9월달에 6억 9,300만 원에 거래된 건 뭘까요? 그래요. 법적으로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거래된 거죠. 위에 건 뭘까요? 시장을 통해서 결정된 가격인 거죠. 그래요. 부동산 균형 가격은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나요? 당연히 시장을 통해서 거래된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당연한 거죠. 왜? 부동산 균형 가격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죠. 그래요. 법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가격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가격과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당연히 가격이 낮은 걸로 나오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어떤가요? 많이 급등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부동산 균형 가격은 그래요. 왜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시장 가격 누가 결정하나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법정으로 정해진 가격을 접할 수가 있나요? 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사람은 6억 9,300만 원의 전세를 얻을 수 없겠죠. 당연히 8억 8천만 원을 얻어야 되겠죠. 뭐 가격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럼 주택 가격, 부동산 균형 가격도 무엇을 보고 결정할까요? 전세 살까 집을 살까 고민하는 사람이 이 8억 8천만 원을 보고 결정을 하지, 자기가 접할 수 있는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하지 6억 9,300만 원을 볼까요? 자기가 구할 수 없는 가격을 보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균형 가격은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그래 뭐 이상한 존재가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판단의 근거는 시장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6억 7,700만 원, 6억 9,300만 원은 시장을 통해서 결정된 가격이 아닌 거죠.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상이 없어요. 저번 시간에 언급한 내용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몇인가요? 4위죠, 4위. 예전에 얘기했죠. 3위일 수도 있다 했죠. 올해 2020년 1월달에 조사한 거니까 9월이니까 또 그동안 계속 올랐죠. 3위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다 오른 게 아니냐. 뭐 더 이상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겠죠. 뉴욕이나 파리나 도쿄보다 비싸니까. 대한민국 소득 수준에 야, 이 정도면 버블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에서는 어때요? 순위가 높으니까 안 올라간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조건이 맞으면 올라가는 거지.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입증이 되죠. 중국은 어때요? 1인당 국민소득이 대한민국의 28.4%밖에 안 되죠. 그래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1인당 국민소득. 물론 2018년 기준이죠. 구해보면 28.4%밖에 안 돼요. 근데 서울과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평당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서울 가격으로 치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많이 낮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요. 아파트 평당 가격이 서울과 중국은 비슷해요. 근데 중국은 소득이 훨씬 낮아요.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소득이 낮죠. 그래요. 그러면 어떤가요? 중국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을 한번 구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부동산 가격이 평당 베이징 같은 경우에 49,288불이죠. 그 비례식으로 구하면 돼요. 49,288 대 X 이꼬르 0.284 대 1 하면 X로 구하면 되죠. 간단한 식이죠.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베이징의 사정에 맞게 고치면 얼마가 되냐면 17만 3,549달러가 돼요. 환율이 얼마인가요? 2020년 9월 22일자 기준으로 1163원 하죠. 그 정도 하죠.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2억 183만 7,487원이 돼요. 평당. 서울 평균 평당이. 그래요. 지금 얼마쯤 되나요? 한 5,800만 원쯤 되죠. 그래요. 부동산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 얼마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2등, 3등, 이런 거 4등, 이런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소득 수준의 4등이면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어떤가요? 잘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쭉 올라갔죠. 1990년대. 그러다 IMF를 탁 맞이했죠. 그러면서 급락을 순간적으로 했었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다시 쭉 올라갔죠. 가격이. 그러다가 또 뭐가 있었나요? 또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전에 뭐가 있었나요? 서울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됐죠. 그러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제법 긴 기간 조정을 받았죠. IMF 터졌을 때는 어떤가요? 공급량이 많이 나온 건 아니었죠. 그 기간은 짧았죠. 단지 이제 국가적인 경제 위기만 있었죠. 그래요. 기간이 길지가 않았어요. 근데 2008년 이후에 이제 2013년까지 제법 긴 기간 잠잠했던 이유는 뭔가요? 국가적인 경제적 위기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큰 경제적 충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하면서 뉴타운 한다면서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했죠. 그래요. 초과 공급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간 잠잠할 수 있었던 거죠. 잘 보세요. 그래요. 소득은 어떤가요? 꾸준히 증가를 했죠. 소득이 꾸준히 증가를 했어요.
서울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때 이제 2008년이죠. 이때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요? 아, 아파트 가격 비싸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세월이 흐르니까 어떤가요? 저축도 하게 되고 또 소득이 또 증가하니까 한 6, 7년 지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옛날에 비싸다고 생각한 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요. 앞으로는 다를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은 여러 차례 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떨까요? 해결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이 시점에 그 서울 부동산 정책, 서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쉬웠을까요? 이 시점이 쉬웠을까요? 당연히 이 시점이 쉬웠겠죠. 또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또 언젠가는 또 이런 시점이 올 수 있겠죠. 아니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떤가요? 젊은 사람들이 보면 절망적이죠. 와, 저거 도저히 진짜 살 수 없다. 이생신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안 그랬을까요?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더 과거에도 당연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 비싸 보이던 게 비싸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명이 되죠. 지금 10억 하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5억에 살 수 있다 생각하면 어떤가요? 누구나 덤벼들겠죠. 비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미래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겠어요? 저번 시간까지 언급했죠.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정책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기능을 살리고 사유재산을 확립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정부도 중요하겠죠. 근데 정부의 기능은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부들이 쓰는 그런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급등시킨다는 거예요. 왜? 좀 잠잠한 기한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득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은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이 아니죠. 아파트를 쉽게 얻게 하는 정책이 아니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튄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정치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사유재산 제도를 확립하고 시장 기능이 작동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는 단지 괴로울 뿐이에요.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만 그 시간은 굉장히 늦춰지겠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어땠나요? 보세요. 예전에 보여드렸죠. 공급량이 확 증가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가격이 멈췄죠. 금리도 어떤가요? 2008년도 3%에서 2%까지 빠졌지만 또 2011년에는 또 3.25%까지 올라왔죠. 그래요. 이런 시기 때 이제 사유재산 제도를 확립하고 시장 기능을 작동시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때 정신 바짝 차리고 했으면 많이 좋아졌겠죠.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서울도 한 보급률을 한 60%까지 늘릴 수 있었겠죠. 또 그 정도 그 보급을 늘려놓으면 잘 안 올라가요. 올라가더라도 생각만큼 안 올라가요. 물론 올라가긴 올라갔겠지만 한 20, 30% 정도밖에 안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겠죠. 한 60%까지 보급을 했으면.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과정에서 열심히 보급을 하고. 2008년도에 시장 기능을 살리고 사유재산 제도를 확립하고 열심히 보급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 올해죠. 2020년에는 서울의 주택 문제는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됐겠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도 있죠.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때 잘했지만 대통령이 돼서는 오히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망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현 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때가 이제 2008년을 볼 수 있겠죠. 2008년에 충격이 왔죠. 경제적 충격이 왔고 또 공급이 많이 됐죠. 그래요. 올라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급량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죠. 뭐 재개발도 억제하죠. 도시재생 사업으로. 재건축도 어때요? 안전진단 강화니 초과이익 환수제니 이러면서 억제하고 있죠. 공급량을 억제시키고 있죠. 또 수요도 어떤가요? 대출 규제니 뭐 실거주 조건 강화니 이러면서 수요도 억제시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 분양가 상한제도 있죠. 그래서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없을 때는 좀 공급이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요. 공급을 안 하려고 하죠. 현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요? 끝났나요? 이 시점인가요? 문재인 정부는 조금만 올라가면 꼭지라면서 이 시점이라 했죠. 이 시점은 안 오겠죠. 지금 뭐 공급될 게 없죠. 공급될 것도 없고 또 뭐가 없나요? 경제적 위기도 당장 뭐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있을 것 같지도 않죠. 당장은. 근데 계속 올라갈 때마다 3년 내내 꼭지라면서 마치 뭐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된 것처럼 이상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항상 여기가 아니었죠.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현 시점은 어떨까요? 올라가고 있는 중일까요? 아니면 일단 그 상승 꼭지가 나왔을까요? 빠질 일은 없다는 거죠. 빠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경제적 위기가 와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막 급락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부동산 균형 가격을 크게 초과해서 버블이 일어나면 뭐 빠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 했죠. 그런 시점에서는 그래요. 크게 뭐 빠지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뭐 유지하거나 조금씩 상승하거나 뭐 그런 정도겠죠. 근데 현 시점은 불행히도 어떤 시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알 수 없게 만든 이유가 뭔가요? 임대주택 수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죠.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게 하고 있죠. 거의 강제적으로. 그러면 어떤가요? 임대주택 수익 감소는 불가피하죠. 그럼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대료는 자연히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정부가 감소한 임대주택 수만큼 보충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임대료를 꾸준히 상승시켜요. 임대료가 꾸준히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균형 가격이 상승을 하죠. 소득 역시 뭐 좀 많이 둔화됐지만 최근 들어서 꾸준히 좀 상승하고 있긴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설사 상승을 멈추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어떤가요? 하락하기는 어렵겠죠. 완만하게 상승하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요? 또다시 급등한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이 아닌 거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든 가격만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거래를 불가능하게 하게 함으로써 가격을 지금 멈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설사 멈췄다 해도
빠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되죠. 계속 그냥 결핍 상태인 거죠. 설사 거래를 멈추어서 가격 상승을 둔화시킨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어떤가요? 임대료는 꾸준히 상승하고 소득은 또 꾸준히 증가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또 폭발하겠죠.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시점인 거예요. 그 현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길 수도 있죠. 아직 뭐 둔화된 게 아니라 중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 한꺼번에 이렇게 올바른 길을 가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답이 없겠죠. 당연히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설사 운이 좋게 지금 상승률이 둔화된 시점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지금 정책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 위기가 온 것도 아니고 공급량이 초과돼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설사 상승률이 둔화돼서 가격이 멈춘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과거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